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99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인데 실제 현업에 나가면 중개기법이나 중개업 경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죠. 물론 법 제1조 목적에는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민경제 이바지가 따지고 보면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자, 다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99페이지 중개심리를 보면 attention, 주목,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욕망, 행동, 아이다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중개심리는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기다 반대가 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attention,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이다의 원리입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desire,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action, 행동, 구매를 하게 되는데, closing,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님들이 지금 나 사고 싶은 욕망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동물적 감각으로 지금 매수인이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징 기회는 단 1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고객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변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의논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오질 않죠. 근데 안 올 가능성도 많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면 그 왜 사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쨌든 클로징은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고객 분석과 셀링 포인트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고객이 우유부단, 가격의식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의식형이나 다변사교형 이런 분하고 침묵방어형하고 또는 우유부단형하고 누가 더 다루기가 쉬워요? 오히려 우유부단이나 침묵방어형 이런 분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가격의식형 고객에게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적당하게 가격을 비싸게 불러서 조금 깎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X입니다. 딱 받을 금액만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좀 더 비싸게,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하는데 좀 더 비싸게 불러가지고 깎아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딱 받을 금액만 불러가지고 왜 비싼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격의식형이나 다변사교형 이런 거는 말 많은 사람은 그 답변을 적당하게 역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역이용한다 이런 걸 시험에 낼 수는 없죠. 국민 정서 함양에 부정적이니까. 어쨌든 다변사교형이나 가격의식형보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침묵 방어형 또는 우유부단형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우유부단형 사실 겁니까? 뭐 사든지 안 사실 겁니까? 그러면 뭐 안 사든지 이렇게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303페이지 특징 분석,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에게,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셀링 포인트는 크게 우리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라도 오래된 아파트하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더라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법 공법으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왜 비싸냐 물으면 더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새로운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 만약에 똑같은 집이 전세가 2억짜리도 있고 만약에 1억 9천짜리도 있으면 1억 9천짜리 싼 걸 중개할 때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죠. 이거 이때까지 2억 했는데 오늘 1억 9천짜리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예를 들면 그러면 1억 9천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으면 1억 9천만 원짜리 중개할 때는 경제적 싸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면 비싼 걸 중개할 때는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면 되겠죠. 이건 1,000만 원 더 비싸지만 보증금은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은행에 융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뗄 우려는 거의 없다. 그러나 어제는 싼 거 있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 싼 거는 융자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뗄 우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부동산 종류별 판매 소구점인데, 판매 소구점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단독, 아파트, 택지, 농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셀링 포인트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X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독주택 우리 기억해 보니까 사생활이 자유롭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도 단독주택 나름이죠. 다가구 주택도 우리 단독주택이잖아요. 다가구 이런 거는 전혀 사생활 보호가 안 되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또 사생활 보호가 잘 되겠죠. 따라서 이걸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그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 306페이지 클로징 마무리 짓는 것,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점진적 확인 방법 하나하나 거부할 수 없는 답변을 유도하는 것,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전제법, 지금 새 살고 있는 사람 보증금 빼라고 할까요? 전세 빼라고 할까요? 이달 말 집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 하면 계약 체결할 마음이 있는 거죠. 장단, 부분 선결법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는 것, 이게 부분 선결법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 비교법, 우리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부동산 현장 안내할 때 좋은 거부터 안내해야 됩니까? 안 좋은 거부터 안내를 해야 됩니까? 예, 안 좋은 거부터 해야 되죠. 만약 좋은 거부터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강조법,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제적인 사례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가 상승률이 예금이자율보다 몇 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과강조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강조법은 결과강조법과는 반대로 지금 결단을 내려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장래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구입하면 5년 후에는 얼마만큼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만족강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중개업 경영인데, 시험에는 거의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영관리 이론이 빈곤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요 공급자의 비고정성 및 비노출성, 비소모성. 예, 그렇죠. 은밀하게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3번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인데 고정성 X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집 보고 내일 배우자고 의논하고 다시 올게요 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안 온다 하면 그게 고정성이죠. 무조건 안 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인사관리 비중이 과다하다. 예, 직원들 고용인들이 거의 실장들 우리 현업에서 보면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업에서 그 사장들이 너무 혼자 독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90% 이상 사장이 먹고 직원한테는 10%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직원들은 스스로 그만둬버리고 못하는 직원은 잘리죠.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현업에서 보면. 7번 기획 통제가 곤란하고요. 양가로 8번 순수익의 유동성이다.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문만 열면 얼마 정도 법니까? 묻는데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 상위 10% 안에 들면 하위 20% 안에 들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지금 10만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약 13,000개가 문 닫습니다. 1년에. 그리고 약 18,000개 정도가 신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얼마 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의 전략은 시험에 과거에 한 15년 전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기에는 처음에는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이고 뭐 담배 같은 것 파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고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경영에 대해서는 311페이지 거래계약 체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당사자 확인인데 자연인인 경우입니다. 자연인의 경우에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신분증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인 경우는 민은 24나 또는 1382에 전화해가지고 이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여권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요. 현업에서는 거의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래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된다.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것,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한능력 확인입니다. 제한능력 확인. 제한능력자가 보면은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입니다. 만약에 18세 때 결혼을 했다가 18세 때 이혼을 하더라도 민법상은 성년이죠. 한번 성년으로 보면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 체결하면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옛날에는 금치산자,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 한정치산자라고 했죠.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금치산자는 완전히 금지하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뭐 슈퍼에 가서 물 사 먹는 거, 밥 식당에서 사 먹는 거 이런 것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물론 취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았다면 피한정 후견인이라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년으로서 후견이 뭐예요?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한정적으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피한정 후견인 요건이 되겠죠. 그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 제한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 가정법원의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존재하면 부존재 증명서를, 존재하면 존재한다는 것을 발급해 주겠죠. 가정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없으면 그냥 지방법원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리인, 대리인이죠. 대리인 확인인데 대리인은 법정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죠. 친권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은 옛날에는 한정치산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되는데 지금은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롯데 신교코 회장도 지금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죠. 그럼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임의 대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인감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 최소한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서 대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올 때는 꼭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떼오라고 해야 돼요. 매도용인 경우, 부동산 매도용인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대리인이 모든 걸 다 했다가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하고 본인 인감증명서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또 한 번 더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더라도 당연히 그 부부관계라도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부부관계가 진정으로 맞다면 부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X로 출제됐습니다.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부부관계라도.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그 다음에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X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자식들은 똑같잖아요. 배우자가 1.5, 자식들에게는 1입니다. 분배 비율이. 그래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모두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종중재산인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종손이, 장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이면 등기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는 총육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된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격리부장 이런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의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처분하려면 법인 정관 등도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인 정관에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법인 정관,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자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법인 정관,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대리인이 오면 법인의 인감 증명이 날인된 위임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입니다. 필기도구인데요. 우리 연필로 작성한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계약은 효력은 있죠. 그러나 연필로 작성했다가 지워버리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컴퓨터로 출력을 하죠. 대부분 99.99%가. 연필로 써도 계약의 효력은 있고요. 설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양가로 2번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양가로 3번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는 피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것이 아니라 1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한자나 한글로 1천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냥 10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그냥 1000만 원 돼 있으면 이거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고 위 변조할 수 있겠죠. 1천만 원 이렇게 적고 뒤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럼 앞뒤에 더 추가로 글자 못 적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위 변조하기 힘들게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다.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양가로 4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을 하더라도 권장계약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법정 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식,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것을 말하죠. 법정 서식 없는 것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정정신청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사무소도 설치 신고서가 없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또는 이전 신고하면 되고 또는 여러 명이 동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없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서식이 있죠. 법정서식 없는 것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314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법령에서 했는데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 9가지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전에는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앞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에 대해서 했죠.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용구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14페이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보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과 물건의 표시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죠. 인적사항은. 주소는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적을 때, 주소 적을 때는.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를 할 때는 집원 주소를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 다 적어야 되겠죠. 그 인적사항을 적을 때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위조된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민원 24나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건의 표시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번지수를 적습니다. 동그라미 2번 면적은 총 면적의 단위 면적당 거래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즉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이행 후의 공부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그라미 3번 단지 공부상 표시된 면적을 그대로 2기 옮겨 적고 공공제곱미터로 기재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토지계약서에 특정 표시한 곳에 불과하여 즉 필지 거래이므로 그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표기하여야만 실측 결과 면적이 부족하면 취득중개 의뢰인은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 경우, 토지 매매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필지 매매로 추정함으로 감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기재함과 동시에 특약으로 감액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걸 기재하였다고 해서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1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 1억 이렇게 기재하였다고 해서 만약에 면적이 나중에 95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대부분은 필지 매매로 인정하므로 예를 들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거나 늘어나면 공부상 면적보다 다른 경우에는 정감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매수인이 주장하면 매도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정액 청구, 줄어들면 감액 청구 이렇게 해야 공정하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315페이지 거래 금액인데요.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금은 동그라미 번 통상 10%를 지급하는 게 관행이다. 근데 10%인데 만약에 50%를 지급했다면 판례는 10% 초과 부분은 중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면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문제가 서울에서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계약 깨자고 하는 사례가 많대요. 그러면 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또는 아니면 계약금을 1,000만 원 주면서 500만 원 계약금이고 5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어버리면 중도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계약 성립의 증거로 지급되는 성약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지급되는 위약금,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로 나누어진다. 니은 이 중에서 정약금의 성질은 어느 계약금이나 모두 지니고 있지만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는 해약금으로 본다가 아니라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이 없어도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 통보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없습니다. 계약금 지급하면 무조건 계약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배액을 착수해야 됩니다. 배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억인데 매매대금이 계약금 1억이라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1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1천만 원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9천만 원은 입금을 통장에 입금 내일 아침에 통장에 9천만 원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 9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팔고 난 매도인이 다른 부동산 3군데 내놨거든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10억에 팔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나한테 했으면 11억 받아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하나 중개소에 가서 10억에 팔았는데 옆에는 11억 받아준다는데 너는 얼마 받아줄 수 있냐 물으니까 나는 12억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계약금을 1억이라고 적었는데 이미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그럼 1,0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만 주고 계약 깨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통장에 입금 못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장 폐쇄시켜버리고 개업공개사와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소송해가지고 이런 경우 받은 1,000만 원의 배액만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1억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1억을 다 받은 것으로 보고 1억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1억의 배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은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받은 돈에다가 1억 더 보태서 1억 1,000만 원을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해가지고 한 8,700만 원 정도 주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소송하면 계약금의 배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배액을 다 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 정도만큼은 빼주라고 합니다. 사실상.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데 임대차인 경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계약금 지급하면서 1,000만 원은 계약금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하긴 한다. 이런 특약이라도 가급적이면 넣는 게 좋죠.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깰 수가 있다고. 계약금의 배액만 지급하고 316페이지 잔금 지급인데요. 잔금은 동시행관계 있죠. 동시행관계. 잔금 치르는 거하고 등기 넘겨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를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조세공과금 등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 필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등기가 잘못 행해질 수도 있으므로 등기 필정이 나온 후에 대금을 완불하게 하는 것도 좋다 했는데 그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시행이란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이걸 동시행을 해야 됩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은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잔금 주고 매도인은 등기 서류만 넘겨주고 있어요. 이게 동시행이 아니라 매수인이 선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인이 훨씬 불리하죠. 그래서 계약금 등을 바로 주지 않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잔금도. 현실은 지금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 가짜 서류인지도 모르고 등기 서류만 받고 지금 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이게 잔금 치를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 정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쪼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수표 한 장 끊으면 안 되겠죠. 보통 그래 현업에서 계약금 중도금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거의 현금이나 수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수표 딱 한 장만 끊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몇백만 원 현금을 가지고 와야 중개보수도 지급하고 그 관리비 정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선수관리비라는 것도 있죠. 매매면 전 소유자가 냈던 선수관리비 새로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면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것도 주인이 내줘야 되죠. 이런 걸 정산을 해야 되고요. 이사 시각도 조심을 해야 돼. 현업에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30일 날 이사하기로 했는데 들어가는 세입자한테는 세입자가 30일이라고 하는데 나가는 세입자한테 개업공개사가 31일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30일 날 이삿짐 다 가지고 가니까 전혀 짐을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31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잔금 날짜는 항상 일주일 전에 또 한번 확인해보고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로 해야만 나중에 증거가 있어요. 전화로만 하면 녹취를 해놓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으니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잔금 날짜 30일 오전 11시인 거 알고 계시죠? 이삿짐 차는 그 전에 미리 짐 빼야 되는 시간이 11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문자로 주고받는 것. 가급적이면 카카오톡이 좋겠죠. 문자로 주고받았으면 상대방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면 되는데 답변을 안 하면 나중에 문자 못 받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잔금 치를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물건의 인도일시와 권리 이전 내용인데 계약서에 물건 인도일시와 이행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다.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게 좋다. 주거의 경우 이사일의 시각까지도 적는 게 좋다. 엄밀히 따지면 시각이죠. 11시에 이사한다. 보통 11시에 많이 합니다. 11시에 하려면 차는 오전 6시나 7시쯤 불려야 되겠죠. 짐이 많으면 더 빨리 짐을 다 싸고 동시행을 하는 것. 동시행은 아니지만 짐 빼는 거하고 돈 받는 거하고 이게 하는 시각이 11시라는 뜻입니다. 권리 이전 내용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조세공과금 부담, 중요시설 물건이나 종물, 과실의 귀속관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적어서 후일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특약을 많이 넣으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임대차 계약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